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유동성은 언제쯤 막히게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이 30억이 있고 투자와 대출을 해준 돈이 7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급준비금을 10억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30억까지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최소한 필요한 이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20억을 어디에다가 맡기냐면 중앙은행의 영래포장고라고 하는 곳에다가 맡깁니다. 이 시기가 2022년도였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게 있는 이 영래포장고에다가 돈을 맡기게 되면 22년도에는 이자를 5% 주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필수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들 있죠. 이 현금 가지고 대출이나 투자를 해주기보다는 이 돈들을 중앙은행의 영래포장고에다가 맡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상 지금 2022년도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만약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에다가 맡겨놨던 이 돈들을 바로 가지고 와서 지급준비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래포장고 이꼴 지급준비금이다 라고 불렸던 거예요. 이게 2022년도와 2023년도의 큰 흐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2024년도가 되자 중앙은행에게 맡겼을 때 주었던 이 영래포장고에 있던 이 이자 있죠? 요거를 너무 낮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이후부터 이 영래포장고에다가 맡겨놨던 돈들이 이자를 너무 적게 주니까 훅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이 영래포장고에다가 맡겨놨었던 이 20억 있죠? 요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돈으로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야, 은행들이 갑자기 이 20억을 가지고 대출도 해주고 직접 투자도 한다고? 와,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들이 주식으로 가기도 하고 채권으로 가기도 하고 원자재로 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지금 이 영래포장고의 이 돈이 지금 바닥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를 바라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완전 바닥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래포장고가 바닥이 났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어떤 걱정이 드냐면 야, 지금까지는 영래포장고에 있는 돈이 사실상 지급준비금의 역할을 했는데 영래포장고도 바닥이 났고 그리고 이 시중에 있는 이 지급준비금도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있는 경제 규모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GDP는 계속 증가하려고 해요. 그러면 경제가 커진다는 뜻은요. 사람들이 현금도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쓰게 되면요. 예금 인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 영래포장고는 바닥이죠. 지급준비금도 지금 많지 않죠. 그런데 경제 규모는 커지면서 예금 인출을 많이 하려고 한다? 이거 나중에 현금 부족해가지고 뱅크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인데 여기서 열심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요. 지금 이 시중에서 이 은행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 자산들을 바라보니까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단기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단기 채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주일 뒤에 현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 동안만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는 현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 돈은 곧 지급준비금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라고 해보죠. 한 달 뒤에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받아요. 그러면 이 단기 채권이 어떻게 된다? 지급준비금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르게 이 단기 채권이 1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1년 뒤에는 이자와 더불어 가지고 현금까지도 받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온다? 지급준비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이 현금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 은행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이 단기 채권에다가 돈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 채권은요, 전체 자산 중에서 상당히 안전한 채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하는 반은 이거예요. 야, 너희들 지급준비금에서 돈이 만약에 부족하잖아? 그러면 이 단기 채권 팔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와가지고 야, 나 지금 20억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지금 현금이 10억밖에 없죠. 그러면 뭘 한다? 단기 채권을 팔아서 이 돈으로 이 현금을 만든 다음에 돈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은행들이 단기 채권을 살 때 누가 사줘야 되죠? 누가 사주냐 이거예요. 은행들이 그 단기 채권을 팔려고 하는데 누가 사줘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야, 중앙은행이
사줄게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중앙은행이 지금 채권을 사주려고 하는 목적이요, 돈을 많이 풀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중앙은행이 지금 이 채권을 사준다는 거는요, 너희들 혹시나 이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 너희들 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우리 중앙은행이 미리미리 사줄게. 너희들이 단기 채권이 지금 현금화가 안 돼 있지? 이 현금화 우리 중앙은행이 미리 시켜줄게. 그러니까 지급준비금 탄탄하게 쌓아놔라는 거예요. 뱅크런이 나타나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지난달 12월 달부터 400억 달러씩 계속 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요, 우리 중요한 사건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단기 채권 매입은 양적 완화는 아니에요. 지급준비금을 줄여줄 수 있는데 요거 현금 부족하면 단기 채권 팔아가지고 손님들한테 돈을 주라고 해서 지금 채권을 사주고 있고요. 요 채권 사주는 것도 1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아있는 것만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현금화가 될 것만 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느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채권들을 사주면 요게 결국에 현금이 되고, 이 현금이 되면 요걸로 대출해 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단기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 단기 채권 가지고 대출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이 단기 채권을 현금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현금화를 시키고 나서는 요게 주식으로 하고 요게 돈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는 양적 완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착각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2026년도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지금 시중은행에서 투자했었던 이 단기 채권을 연준이 사서 지급준비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급준비금이 많이 확보가 되었죠. 이 돈으로 지금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알려면 규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정확히 어렵게 말하면 BIS 규제부터 해가지고 위험 가중자산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해보세요. BIS 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위험자산에다가 70%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개념은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맥락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규제들의 핵심은요, 위험자산을 일정 수준까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해요. 그러면 위험자산은 무엇이냐? 대출과 투자예요. 그러면 안전자산이 무엇이냐? 현금도 있는데 여기에 단기 채권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기 채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연준이 사주는 건 이 단기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 채권이 지금 현금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현금으로 바뀐 거 가지고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위험자산에 걸려버리게 된다고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단기 채권도 현금이고 이 현금도 현금이에요. 단기 채권 100만 원 가지고 있었고 현금 200만 원 가지고 있었다 했을 때 지금은 이 단기 채권 100만 원 있죠. 요거를 현금으로 만들어서 요 현금이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단기 채권 사서 현금 만들게 되는 순간 그냥 안전자산 30% 비중이 그대로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현금 가지고 요걸로 대출해준다? 규제에 걸려서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 채권을 지금 현금으로 만드는 거라 가지고 요 개념은 유동성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규제를 바꿔야지만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인지하는 게 좋고, 실제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건 뭐냐? 위험자산이 지금 한 60% 정도 있던 은행들 있죠. 요런 회사들이 그냥 대출을 70%까지 올리는 거예요. 요런 경우가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단기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유동성 공급된다? 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 1을 현금 2로 바꾸는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고객들한테 현금 주려고 하는 자산이다. 물론 여기에서 일부 은행들은 단기 채권에다가 워낙에 올인을 많이 해놨었더라면 요런 회사들은 뭐 유동성 공급이 조금은 될 수가 있지만 요게 미치는 파괴 효과가 크지가 않다고요. 자, 그러면 진짜 유동성 증가는 언제일까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진짜 유동성 공급은요, 재무부 잔고에서 곧 나타날 거예요. 자, 지금 재무부 잔고를 바라보시게 되면 TGA 잔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국 정부가 공무원에게도 월급을 주고 각종 복지 정책도 해주면서 시중에다가 돈을 뿌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 뿌려지면 이 돈들이 은행 계좌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은행 계좌 자체가 사실상 지급준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 TGA 잔고가 방출이 되면 유동성이 막 증가가 되는데 요게 지급준비금으로 들어간다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 뿌려지면 이 지급준비금이 많이 늘어지는 순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제 지급준비금이 많이 증가했네?
우리 더 이상은 채권 매입 안 할게 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매입 중단이 되는 시기들은 대략적으로 언제쯤이 될 거냐라고 한다면 지금 채권 매입의 목적은 유동성이 혹여나 부족할까봐 미리 매입을 해주는 거고 대략적으로 4, 5월달쯤이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에는 TGA 잔고에서도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한 3월달과 4월달, 5월달 여기까지는요 지급준비금이 충분히 풍부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사항은 여기에 들어와 있던 이 지급준비금 있죠. 요게 증가한다고 해서 증시가 과연 좋을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좋으려면 이 지급준비금에 들어와 있었던 이 돈들 있죠. 이 돈들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돼요. 민간에 대출을 더 해주던지 아니면 이 돈이 투자로 이어지던지 특히나 투자 중에서도 주식으로 이어지던지까지 해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지급준비금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대출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미국 기준에서는 대출 받고 싶으면 대출을 다 해줬어요. 풍부한 유동성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나 줄어드나 여러분들이 대출 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투자 받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이자만 주면요 이미 충분히 대출을 해주던 게 미국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과연 증가한다고 해서 과연 증시가 상승할까?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있냐, 진짜 문제가 생길 때는 알 수 있어요. 이 유동성 문제에서의 본질은 위험 타이밍을 체크하는 게 본질이에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이 지금까지 있었던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급준비금들 있죠.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이 지급준비금이 30억 달러가 있었는데 이 30억 달러 중에서 한 진짜 최소한의 지급준비금인 10억을 빼고 나머지 돈들이 진짜로 대출과 투자에 들어갔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짜로 좋은 대출과 투자에다가 다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상승장이 됩니다. 요게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이러면 상승장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바라보면 야, 경제 규모도 늘어났는데 또 대출과 투자도 늘어났는데 지급준비금이 또 최소한으로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이 자본금 뭔가 충족을 시키거나 아니면 대출과 투자 많이 해줬다고 했었죠. 이 대출과 투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 대출과 투자를 줄이게 되는 순간 이때부터가 하락장이 된다고요. 자, 요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TGA 잔고도 0원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급준비금도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나온다면 레버리지 축소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 대출과 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하락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여나 다른 시나리오로 만약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 타이밍에는 야,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사줘서 지급준비금을 충족시켜 주겠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또 상승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 시그널이 보이면 이때는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되고 여기는 날라가요.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시나리오 1번 같은 경우에는 TGA 잔고도 0원이죠. 지급준비금도 부족하죠. 영래포 잔고 자체는 지금 아예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건 영래포 잔고는 원래 없는 게 정상이에요. 2020년도에서 2023년도가 독특했던 거고 이 영래포 잔고는 원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자, 지금 이게 없는 상태에서 지급준비금이 부족해지고 TGA 잔고도 0원이 된다. 여기에서는 레버리지 축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알짜배기 주식만 투자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투자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 타이밍 때는 레버리지 투자하고 있던 것들은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레버리지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었다? 한 번에 폭락장 와서 이게 보이는 순간은 돈을 줄여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지급준비금과 TGA 잔고가 바닥일 때 중앙은행이 만약에 장기 채권 매입을 할 것 같다는 시그널들이 보인다. 이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포에 빠져가지고 TGA 잔고도 0원이고 지급준비금도 0원이고 주식 가격들도 이래가지고 빠진 상태다. 근데 만약에 장기 채권 매입할 것 같다. 그러면 저점 찍고 크게 반등합니다. 이때는 베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영상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알고 가야 돼요. 핵심 포인트는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떤 거냐? 영래포 잔고는 0원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무부 잔고는 중앙은행의 통장 같은 건데 요 돈이 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채워야 돼요. 이 돈을 채워야 되는데 만약에 지급준비금도 부족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트리플로 충족한다. 유동성 완전 소멸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서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래포 잔고 0원, TGA 잔고는 풀 충족. 그러니까 TGA 잔고는 뭐다? 정부 통장이에요. 재무부 통장 이꼴 정부 통장. 그러니까 미국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국 통장에서 돈을 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지급준비금은 어떻다?
보통이나 아니면 풍부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유동성을 방출할 수 있는 도구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지금 유동성 장세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TGA 잔고가 소진되는 속도들을 고려를 할 때는 지금 유동성 장세는 8부 능선까지 왔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직은 유동성이 괜찮다. 대략적으로 1분기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레버리지 축소 시기인데 이 구간은 TGA 잔고도 바닥을 내고 지급준비군도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타날 때입니다. 아직은 이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유동성 불꽃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매일마다 보일 수 있거든요. 해당 데이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요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바라보세요. 여기에 바닥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유동성 이슈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들에 대한 전략들 인지를 하고 있으면 제가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큰 그림으로 흘러갈지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